아줌마, 우리 동생 좀 살려줄 수 있어요? 돈은 나중에 갚으면 안 돼요? 비 내리는 골목, 값비싼 코트를 적시며 멍하니 서 있던 윤혜원은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누나 품에 축 늘어져 있었죠. 이미 너무 차가운, 그런데 아직 아주 약하게 숨이 붙어 있는 아이. 3년 전 혜원은 자신의 한순간의 실수로 남편과 딸, 그리고 어떤 부부를 죽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을 멈춘 채 죄책감만 안고 살던 혜원 앞에 왜 하필 이 아이들이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훗날 혜원은 알게 됩니다. 오늘 밤 골목에서 만난 남매가 바로 그날 사고의 마지막 생존자였다는 사실을요. 회식이 끝난 밤 10시 강남 논현동 어느 골목. 윤혜원은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지만 오늘만큼은 걷고 싶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집에 가기 싫었다. 빈집이 싫었다. 조용한 거실이 싫었다. 아무도 없는 식탁이 싫었다. 그래서 혜원은 비를 핑계 삼아 천천히 걸었다. 높은 힐이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다. 검은색 코트가 젖어 무거워졌다. 골목을 돌아서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가자 분명해졌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동생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줘. 혜원은 멈춰섰다. 골목 구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아이 둘이었다.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누워 있었다. 혜원은 다가갔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더 어린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여자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었다. 남자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혜원의 목소리에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줌마, 우리 동생 좀 살려줄 수 있어요? 혜원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릎을 꿇고 남자아이에게 다가갔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움직였다.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짚었다. 약했다. 너무 약했다. 하지만 있었다. 살아있어.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여자아이가 혜원의 손을 잡았다. 돈은 나중에 갚으면 안 돼요? 우리 돈 없는데.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아이를 안아 올렸다. 너무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혜원은 휴대폰을 꺼내 기사에게 전화했다. 문수 씨, 지금 당장 여기로 와요. 응급환자 있어요. 차가 도착하는 동안 혜원은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여자아이는 혜원 옆에 붙어 서서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빗소리만 들렸다. 차가 왔다. 기사 한문수가 놀란 얼굴로 내렸다. 이사님, 이게 무슨... 말 말고 운전이나 해요. 상일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차 안에서 혜원은 남자아이의 호흡을 확인했다. 여전히 약했다. 여자아이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차는 빗길을 달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직원들이 달려왔다. 혜원이 직접 데려온 환자라는 사실에 모두 긴장했다. 남자아이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혜원은 여자아이와 함께 대기실에 남았다. 아이는 의자 끝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있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혜원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 어깨에 걸쳐줬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가 나왔다. 강다은이요. 동생은 강도윤이에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응급실 문만 바라보았다. 혜원도 그 문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에서 의료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흘렀다.
30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젊은 남자 의사였다. 회원을 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다. 이사님, 환자는 일단 안정됐습니다. 심한 탈수와 저체온증,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회원은 숨을 내쉬었다. 다은이 벌떡 일어났다. 우리 동생 괜찮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지금 수액 맞고 있어. 조금 있다가 보호자 한 분 들어가셔도 돼요. 다은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생겼다. 안도였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혜원은 아이 곁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혜원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3년 전 비슷한 밤이었다. 비가 내렸고 응급실이었고 울음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날은 혜원이 환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눈앞의 아이들이 중요했다. 혜원은 다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이는 한참을 울었다. 응급실 대기실은 조용했다. 다은은 도윤이 입원한 병실로 올라갔고 혜원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2시였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혜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배경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전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남편과 딸이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지금은 검은 화면뿐이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혜원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혜원은 남편 이준혁, 딸 이서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혜원은 거기서 열리는 흉부외과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남편이 운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혜원이 고집을 부렸다. 당신은 쉬어. 나는 운전하는 게 더 편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윤은 뒷좌석에서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준혁은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오후 3시쯤 혜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혜원은 핸즈프리로 받았다. 교수님, 응급심장 이식 케이스가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순간 긴장했다. 심장 이식은 흔한 수술이 아니었다. 특히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환자는 이미 몇 달째 대기 중이었다. 지금요? 제가 부산에 가는 중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은 지금 다른 응급수술 중이고 교수님이 아니면. 혜원은 고민했다. 학회는 중요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도 중요했다. 아니, 더 중요했다. 혜원은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혜원은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병원에서 보낸 환자 차트였다. 혜원은 잠깐만이라고 생각하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단 2초였다. 길어야 3초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혜원의 차는 중앙선을 넘었다. 마주오던 SUV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으스러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서윤의 비명이었다. 혜원은 정신을 잃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자신이 일하던 바로 그 병원의 병실이었다. 온몸이 아팠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왼쪽 다리에 골절상이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준혁과 서윤은 살아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혜원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다. 울지도 못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았다. 며칠 후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물었다. 혜원은 대답했다. 운전 중 휴대폰을 봤다고. 자신의 실수라고. 마주오던 차량의 부부도 사망했다는 말도 들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혜원은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관 앞에 섰을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 후 혜원은 수술을 그만뒀다. 메스를 잡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환자를 볼 수가 없었다. 모두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혜원은 수술방을 떠나 재단 경영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혜원이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을,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을. 혜원은 눈을 떴다. 다시 응급실 대기실이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혜원은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도윤이 입원한 병실로 가는 길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다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도윤은 수액을 맞으며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혜원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아팠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혜원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틀 후 혜원의 재단 회의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정소미,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였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이사님, 아이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혜원은 잠시 망설였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동생이 위급한 상태여서 병원으로 데려왔고요.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펼쳤다. 강다은, 강도윤 남매입니다. 현재 시립세본보육원 소속이고요.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혜원은 가슴이 철렁했다. 3년 전 교통사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전국의 교통사고는 얼마나 많은가. 우연일 수도 있었다. 아이들이 왜 시설을 나왔습니까? 소미가 한숨을 쉬었다. 다은이가 동생을 데리고 무단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새벽에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소미는 파일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도윤이의 의료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간 병원에 3번 실려갔습니다. 천식과 영양실조 증세가 있었고요. 보육원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말끝을 흐렸다. 혜원은 기록을 읽었다. 도윤은 계속 아팠다. 하지만 보육원은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저 기다렸다. 나아지기를 기다렸다. 다은이는 그걸 견디지 못한 거군요.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10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밤거리를 헤맨 겁니다. 병원을 찾아서요. 이사님을 만난 건 그 아이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혜원은 말없이 기록을 내려놓았다. 소미가 물었다. 아이들과 계속 연락하실 건가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알 수 없었다. 나흘 후 혜원은 세본보육원을 방문했다. 낡은 3층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혜원은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10명도 넘어 보였다. 선생님은 2명뿐이었다. 한 명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한 명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은과 도윤의 방은 2층 끝이었다. 작은 방에 2층 침대 2개가 있었다.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다.
다은의 침대는 아래쪽이었고 도윤은 그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고 했다. 다은이가 동생을 옆에 두려고 그랬대요. 보육원 원장이 설명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지쳐 보였다. 인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일일이 돌보기가 힘듭니다. 다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동생 돌보는 걸 도와줬죠. 하지만 그게 부담이었나 봅니다. 혜원은 방을 둘러보았다. 다은의 침대 옆에는 작은 가방이 있었다. 혜원은 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인형,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를 안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부부는 웃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은이었다. 혜원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부부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3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혜원은 마주오던 차 안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충격만 있었고 그 다음은 병원이었다. 혜원은 사진을 도로 가방에 넣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복도로 나왔다. 아이들이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었다. 선생님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혜원은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밝았다. 하지만 혜원의 마음은 어두웠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혜원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기사 한문수는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텅 빈 거실이 혜원을 맞이했다. 가사도우미 박말순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사님, 진지 드세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도윤의 작은 손이 떠올랐다. 혜원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혜원의 집 거실에 다은과 도윤이 앉아 있었다. 두 아이는 소파 끝에 붙어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 다은은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도윤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복지사 정소미가 혜원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일단 임시보호 조치로 일주일간 이사님 댁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미가 다은을 보며 말했다. 다은아, 여기서 잘 지내야 해. 알겠지? 다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소미가 떠나고 거실에는 혜원과 남매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박말순이 부엌에서 나왔다. 60대 초반의 여자는 아이들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사님,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낼 거예요. 잠깐이요? 얼마나요? 일주일쯤. 박말순은 투덜거렸지만 부엌으로 돌아갔다. 혜원은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방을 보여줄게. 따라와.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있는 방 문을 열었다. 넓은 방이었다. 킹사이즈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이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여기서 지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다은은 방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도윤은 침대에 올라가 폴짝폴짝 뛰었다. 누나, 여기 푹 쉬네. 다은이 동생을 제지했다. 도윤아, 조용히 해. 혜원은 문 앞에 서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박말순이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 혜원은 식탁에 앉았다. 다은과 도윤도 조심스럽게 앉았다. 먹어. 혜원의 말에 도윤이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다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혜원이 물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다. 아이의 눈은 밥을 보고 있었다. 다은은 그저 경계하고 있었다. 혜원은 더 묻지 않았다. 도윤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맛있어. 다은이 동생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다은도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소리 없는 식사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식사 후 혜원은 아이들을 씻겼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도윤을 먼저 들여보냈다. 아이는 물장난을 치며 좋아했다. 다은은 혼자 샤워를 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혜원은 방문을 두드렸다. 잘 자. 네. 다은의 대답이 들렸다. 혜원은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 너머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뭐라고 말하고 다은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소리. 혜원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상황이 낯설었다. 3년 만에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아이들이. 며칠이 지났다. 다은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도윤은 점점 집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거실로 뛰어나와 혜원에게 인사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혜원은 어색하게 답했다. 응, 잘 잤어? 박말수는 투덜거리면서도 아이들 밥을 챙겼다. 한문수는 도윤을 무릎에 앉히고 차 이야기를 해줬다. 집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소리가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고 온기가 생겼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혜원에게 책을 들고 왔다. 아줌마, 이거 읽어줘요. 그림책이었다. 혜원은 책을 받아들었다. 도윤은 혜원 옆에 앉았다. 혜원은 책을 펼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도윤은 혜원의 팔에 기댄 채 책을 보았다. 다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혜원은 책장을 넘기며 읽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아팠다. 책을 다 읽고 도윤이 말했다. 고마워요. 혜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다. 도윤은 웃으며 방으로 갔다. 혜원은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말순이 다가와 말했다. 이사님, 애들이 있으니까 집이 사람 사는 집 같네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박말순의 말이 맞았다. 이 집은 오랫동안 죽어 있었다.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일주일이라던 약속은 흐지부지 넘어갔다. 정소민은 절차가 복잡하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혜원은 마다하지 않았다. 사실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아침마다 도윤이 아줌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저녁이면 다은과 도윤이 방에서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다. 이 일상이 혜원에게는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사무실에서 일하던 혜원에게 후배 김우진이 찾아왔다. 우진은 흉부외과 과장이었다. 40대 초반의 남자는 언제나 진지한 얼굴이었다. 교수님, 시간 좀 되십니까? 무슨 일이야? 우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법무팀에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강다은, 강도윤 남매 관련 서류인데요. 혜원은 서류를 받았다. 정소미가 위탁 보호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였다. 의료기록, 보육원 입소 기록, 그리고 사고 기록. 어디 보자. 혜원은 서류를 펼쳤다. 의료기록을 먼저 봤다. 도윤의 건강 상태, 다은의 예방접종 기록.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사고 기록이었다. 혜원의 손이 멈췄다. 날짜가 보였다.
2022년 4월 15일. 혜원은 그 날짜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사고가 일어난 날이었다. 장소도 보였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0km 지점. 역시 같았다. 시간 오후 3시 17분. 정확히 일치했다. 혜원은 다음 문장을 읽었다. 사고 차량 2대. 1번 차량 운전자 윤혜원, 동승자 이준혁, 이서윤 사망. 2번 차량 운전자 강민수, 동승자 전수진 사망. 후석 탑승 아동 강다은, 강도윤 중상후 생존.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다. 혜원은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리고 천천히 사실이 들어왔다. 다은과 도윤, 내가 구한 그 아이들, 비오는 골목에서 만난 그 남매, 내 집에서 지내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를 내가 죽였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우진이 부축했다. 교수님, 괜찮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우진이 나가고 혜원은 혼자 남았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틀림없었다. 같은 사고였다. 혜원은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저녁 혜원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사무실에 남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졌다. 한문수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박말순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갔다. 조용한 집이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 혜원은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혜원은 문을 열지 못했다. 그저 서 있었다. 안에서 도윤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다은은 잠꼬대를 했다. 엄마. 혜원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의 엄마를 내가 죽였다. 아빠도 내가 죽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아이들과 한 집에 살고 있다. 혜원은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숨겨야 하나? 며칠 동안 혜원은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했다. 다은은 이상함을 눈치챘다. 아줌마, 요즘 왜 이래요?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다은은 알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더 조용해졌다. 도윤은 여전히 혜원을 찾았다. 아줌마, 책 읽어줘요. 혜원은 피했다. 오늘은 피곤해. 다음에 읽어줄게.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혜원은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박말순이 혜원에게 말했다. 이사님, 애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또 버려지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던데요.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박말순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날 밤 혜원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다시 꺼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를 서류였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혜원은 서류를 책상에 놓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아니, 숨겨야 하는 걸까? 며칠 더 지났다. 혜원은 여전히 아이들을 피했다. 다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도윤은 혼란스러워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이 거실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공이 복도로 굴러갔다. 공은 서재 문 앞에 멈췄다.
도윤이 공을 주우러 갔을 때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누나, 여기 문 열려 있어. 다은이 왔다. 두 아이는 서재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장과 책상,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보였다. 들어가면 안 돼. 다은이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누나, 여기 아줌마 사진 있어. 다은이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액자가 있었다. 젊은 회원과 남자, 그리고 아기를 안은 사진이었다. 회원의 가족이었다. 다은은 사진을 보다가 옆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다. 아이는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 자신과 동생 이름이 보였다. 강다은, 강도윤? 다은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의료 기록, 보육원 기록, 그리고 사고 기록. 날짜가 보였다. 2022년 4월 15일. 다은은 그 날짜를 기억했다. 엄마와 아빠가 죽은 날이었다. 사고 내용이 적혀 있었다. 1번 차량 운전자. 윤혜원. 다은의 손이 떨렸다. 윤혜원. 그 이름을 다시 읽었다. 틀림없었다. 혜원 아줌마였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다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도윤이 물었다. 누나, 왜 그래?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녁이 되어 혜원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다은아? 도윤아? 대답이 없었다. 혜원은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다은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혜원은 숨이 멎었다. 그거. 다은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종이가 흩어졌다. 아줌마가 우리 부모님 죽였어요?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그래서 우리 데려간 거죠? 불쌍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다은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 아빠 죽였잖아요. 다은의 목소리가 커졌다. 도윤이 계단 위에서 내려오다가 멈췄다. 동생은 누나가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기 시작했다. 혜원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엄마 아빠가 돌아와요? 다은이 소리쳤다.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줌마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은은 계단으로 달려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우리 나가자. 두 아이는 방으로 올라갔다. 혜원은 거실에 남아 바닥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늦게 다은은 도윤을 깨웠다. 도윤아, 조용히 일어나. 누나, 어디가?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야 해. 다은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겼다. 도윤은 졸린 눈으로 누나를 따라다녔다. 두 아이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 때 소리가 났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은은 도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2시, 거리는 조용했다. 다은은 보육원으로 가는 길을 기억했다.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버스를 타면 갈 수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도윤은 졸았다. 다은은 동생을 안고 앉았다. 차가운 밤이었다. 아침 6시 혜원은 눈을 떴다. 소파에서 밤을 새웠다. 몸을 일으켜 2층으로 올라갔다.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다. 다은아, 도윤아.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가방도 사라졌다. 혜원은 패닉에 빠졌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박말순을 깨웠다. 아이들이 없어요. 박말순도 놀라 일어났다. 집안을 다 뒤졌지만 아이들은 없었다. 혜원은 휴대폰을 꺼내 정소미에게 전화했다.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어젯밤에 나간 것 같아요. 보육원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경찰에도 신고했다. 수색이 시작됐다. 혜원은 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한문수가 운전하고 혜원은 창밖을 보며 아이들을 찾았다. 다은아, 도윤아.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찾을 수 있기를. 혜원은 기도했다. 다은과 도윤은 밤새 걸었다. 버스를 타려 했지만 새벽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걸었다. 도윤은 중간에 힘들어했다. 누나, 나 못 걷겠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길은 멀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다. 두 아이는 편의점 앞에 앉았다. 도윤은 누나 품에서 잠들었다. 편의점 사장이 밖으로 나왔다. 50대 남자는 아이들을 보고 놀랐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은?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장은 가게로 들어가 TV를 켰다. 아침 뉴스에서 실종 아동 제보를 요청하고 있었다. 사진이 나왔다. 다은과 도윤이었다. 사장은 다시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봤다. 틀림없었다.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혜원도 함께 왔다. 차에서 내린 혜원은 아이들을 보자 달려갔다. 다은아. 다은은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세요. 혜원은 멈췄다. 다은의 눈빛은 차가웠다. 혜원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가면 안 돼. 도윤이 아픈데.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보육원으로 갈 거예요.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소미가 다가왔다. 복지사는 다은 앞에 앉았다. 다은아, 내 마음 이해해. 화날 수 있어. 미울 수도 있어. 하지만 도윤이를 생각해봐. 도윤이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다은은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도윤은 열이 있었다. 얼굴이 빨갛고 숨이 거칠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아. 도윤이 눈을 떴다. 아이는 혜원을 보고 작게 불렀다. 혜원 아줌마. 다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동생은 혜원을 찾고 있었다. 동생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그저 따뜻했던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정소미가 말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을 안아 올려 경찰차에 탔다. 혜원도 따라 탔다. 하지만 다은은 혜원을 보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도윤은 응급실로 갔다. 고열과 탈수 증세였다. 수액을 맞고 안정을 찾았다. 다은은 동생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혜원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소미가 다가왔다. 이사님,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혜원은 모든 걸 말했다. 3년 전 사고, 그리고 며칠 전 알게 된 진실. 정소미는 말없이 들었다. 그래서 숨기셨군요. 어떻게 말해요? 내가 내 부모를 죽였다고? 정소미는 한숨을 쉬었다. 숨길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알게 돼 있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혜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소미가 말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보호시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혜원을 원하지 않았다. 며칠 후 다은과 도윤은 시립아동보호센터로 옮겨졌다. 혜원은 면회를 갈 수 없었다. 다은이 거부했다.
혜원은 집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복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더 힘들었다. 아이들이 있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2층 방에는 도윤의 그림책이 있었다. 침대에는 다은의 머리끈이 있었다. 혜원은 그것들을 보며 울었다. 어느 날 밤 혜원은 편지를 썼다. 다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몇 번을 쓰고 지우고 결국 한 장을 완성했다. 다은아,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내가 알아줬으면 해. 너희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편지를 정소미에게 전달했다. 며칠 후 정소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은이가 이사님을 만나고 싶대요. 혜원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센터에서요. 집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혜원은 센터로 갔다. 작은 상담실에서 다은을 만났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다. 아줌마. 응. 저 아직 용서 못해요. 알아. 하지만 도윤이는 아줌마를 좋아해요. 혜원은 눈물이 났다. 다은이 계속 말했다. 도윤이는 엄마 아빠를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서 도윤이한테는 아줌마가 더 익숙해요. 다은아, 제가 아줌마를 미워하는 건 제 일이에요. 하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는 생각해 볼게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10살 아이가 몇 주가 흘렀다. 다은과 도윤은 여전히 센터에 있었다. 혜원은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갔다. 다은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도윤은 혜원을 보면 달려왔다. 아줌마. 혜원은 아이를 안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다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정소미가 제안했다. 추모공원에 같이 가는 게 어때요? 다은이도 부모님 묘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혜원은 망설였다. 내가 가도 될까요? 다은이가 허락했어요. 추모공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다. 넓은 잔디밭에 작은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혜원의 남편과 딸도 여기 있었다. 그리고 다은과 도윤의 부모도 여기 있었다. 4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같은 사고로 떠난 사람들이었다. 혜원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준혁아,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혜원은 옆 묘비를 보았다. 민수 씨,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 잘못으로 두 분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두 분의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은과 도윤이 다가왔다. 도윤은 부모님 묘 앞에 섰다. 엄마, 아빠, 나야. 도윤이야.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은도 옆에 섰다. 엄마, 아빠, 저예요. 다은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이제 좀 덜 무서워요. 화도 많이 났었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요. 미워해야 할 사람을 계속 미워만 하고 싶지 않아요. 혜원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은이 혜원을 보았다. 아줌마. 응. 아직도 화나요. 하지만 도윤이가 아줌마를 좋아하니까 저도 노력할게요.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간이 흘렀다. 6달이 지났다. 가정법원에서 입양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소민은 혜원을 지지했다. 이사님은 충분한 경제력과 양육 의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사님과 함께 지내는 걸 원합니다. 판사가 물었다. 다은 양 윤혜원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도윤이가 원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을 허가합니다. 혜원은 눈물을 흘렸다. 다은과 도윤도 울었다. 정소미가 축하한다며 손을 내밀었다. 축하드려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다은과 도윤은 다시 2층 방에 짐을 풀었다. 박말수는 저녁을 준비하며 웃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한문수도 기뻐했다. 잘 됐습니다, 이사님.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예전과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더 따뜻했다. 도윤이 혜원에게 물었다. 아줌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혜원은 눈물이 났다. 그래, 그렇게 불러도 돼. 엄마. 혜원은 아이를 안았다. 다은은 여전히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혜원은 괜찮았다. 천천히 가면 됐다. 그날 밤 혜원은 거실에 섰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예전 가족 사진이었다. 준혁과 서윤이 웃고 있었다. 혜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내줘서. 옆에 새 사진을 걸었다. 혜원과 다은,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혜원은 두 사진 사이에 서서 생각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따뜻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있었고, 온기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 혜원은 미소 지으며 2층으로 올라갔다. 다은과 도윤의 방문을 두드렸다. 잘 자. 잘 자요, 아줌마. 잘 자요, 엄마. 혜원은 복도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혜원은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 악몽 대신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갔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텅 빈 조용함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조용함이었다. 혜원과 다은, 도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같은 지붕 아래 한 가족으로.